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럴 것 같더라. 그래요. 네, 네. 이분이 나눠주셨어요. 아니, 교수님. 마침 또 오늘 볼 뒷부분은 그 죽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살이라는 표현은 좀, 그래서 그냥 스스로 죽는다, 뭐, 이 정도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몇 페이지인가요? 오늘 9장인가요? 9편인가요? 9? 챕터 9. 예. 9편부터 보겠습니다. 뭐, 사람은 살면서 제일 바라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여기도 뭐, 중심 키워드가 행복입니다. 뭐, 삶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도 행복하고 대비되는 상황에서의 고통이죠. 행복을 바라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통인 거고. 오늘 뭐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뽑아보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 뭐 똑똑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랑 행복이랑 연관이 되느냐. 지능이 좀 높고 똑똑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냐. 이런 질문 여기서 하고 있는데 아니랍니다. 그 안에 들어서 좀 보고요. 아쉽네. 그리고 뭐 또 하나는 고통은 사실 현재의 고통이잖아요. 우리 사는 건 현재밖에 없으니까 과거는 기억이고요. 미래는 뭐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고 사는 건 현재밖에 없으니까 삶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현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를 미화시키는 또는 과거에 행복했던 대로 돌아가거나 또는 미래의 어떤 소망을 담아서 미래에 행복할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 이런 걸로 이제 현재의 고통을 잇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과도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죽음 또는 뭐 스스로 죽는 것 이게 과연 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인가? 라는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 뭐 스스로 뭐 힘들어서 어쨌든 죽는 걸 거 아닙니까? 병이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뭐 그 죽음이 그 고통을 줄여주지도 않고요. 의미도 없는 것. 죽고 나면 뭐 나머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죽는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겠습니다. 첫 장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설명할 그 용어들이 좀 있어서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뭐 행복과 불행을 상상하지 마라.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이성의지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죠, 그죠?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있고요,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고, 그 두 개가 사람을 움직이는 또 뭐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 축입니다. 용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능, 지성 이런 것들은 이성이라는 영역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감정, 욕망 이런 것들은 의지라는 영역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요 지능, 지성, 이성 이거는 우리가 보통 뭐 지식과 뭔가 효율적인 어떤 걸 수행하기 위한 암과 관련된 겁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암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감정, 욕망, 의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느끼는 느낌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두 요소를 나누어 보면 알의 요소와 느낌의 요소 요 두 개가 있는데 쇼펜하우어는 철저하게 인간의 기본적인 그 부분은 요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생명의 욕구 뭐 이런 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 지능과 지성, 알의 영역이라는 걸 정의를 할 때 뭐 그 이전의 근대의 철학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서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 그죠?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질로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 이런 것들은 뭐 감성이 만들어낸 것들을 뭐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또는 그것에 대해서 뭐 이유를 대서 그 합당성을 찾아주는 도구, 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성이 초래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일종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 수단이라고 하는 이 지성은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작동을 하지만 그게 해결되고 나면 멈춰야 되잖아요. 뭐 해결됐으면 그게 더 이상 작동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계속 사람은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지성이 계속 작동할 그건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성이 갖고 있는 특징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도구, 이런 표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도구적 이성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거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오스님부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상상력은 아무 한리 없이 기껏해야 즐거운 공중 누각을 쌓아 올린다. 우리나라처럼 공부를 중요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드물다. 그런데 머리가 똑똑해 출세하여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지능은 행복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지능을 생존을 위한 도구로서 살려는 의지에 봉사하는 보조 역할을 할 뿐이라고 봤다. 지성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면 작동을 멈춘다. 오히려 행복은 그런 지성이 과도하게 작동하여 생겨나는 상상이나 기억을 제한해야 얻을 수 있다. 예, 여기서 뭐 그 상상이나 기억, 상상은 미래입니다. 미래, 소망.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대를 이야기하고, 기억은 과거죠. 과거의 일들. 과거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과거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공한 과거입니다. 항상 과거의 기억들은 우리가 거기에 감정까지 개입되면서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행복한 어떤 과거를 떠올리는 게 행복하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그 안에는 또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부분만을 가공해서 이렇게 추려내죠, 그죠?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예, 조금 더. 쇼펜하우어는 지능이 발달한 고등 동물일수록 인식이 분명해지면서 고통이 증가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며 인간 가운데는 천재가 가장 고통을 많이 겪는다. 두뇌가 뛰어난 천재일수록 불행이 더할 수 있다. 정신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신경기능이 무척 활발하여 고통을 느끼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감정의 변화는 기복이 크기 때문에 불쾌감이 더 강할 수 있어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이해하시네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 우리 알 수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진짜 행복한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건 드러난 그것이지 알 수 없어요. 표현은 하긴 하고 불행해 보인다 또는 불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행복, 불행 이런 거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하다, 뭐 불행하다라고 하는 걸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똑똑한 사람이 뭐
이런 이유에서 행복해지기 어렵다라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들여다 놓고 보면 자기가 똑똑한지 똑똑하지 않은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똑똑하면 좀 더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똑똑하다고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닌가요? 그럼 똑똑한 게 뭐야? 똑똑한 사람은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우의 수 같은, 그죠? 지금 다른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 어쨌든, 알 수는 없는 그죠. 거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정신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신경 기능이 무척 활발하여 고통을 느끼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두 경우를 다 경험을 못 해보기 때문에 이게 실험 같은 걸 하면 실험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가려 뽑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어쨌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동의하기 어렵나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또는 많이 아는 사람 이게 같은 용어로 쓸 수 있다면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안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게 없을까요? 모르는 거 투성이죠. 많겠죠. 나중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많이 안다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육받고 알의 과정이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이 되면 일정한 단계에는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내가 진짜 아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상태가 된답니다. 근데 조금 아는 그 상태에서 자신감이 쿵쿵 차 있을 때에는 자기가 모른다는 생각을 못 한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알기 시작하면 자기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축 처져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실험에서 그런 게 좀 드러난다고 그러네요. 그걸 조금 이따 봅시다. 네, 조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천재는 단순히 지능이 좋은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천재는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결과를 낳는 사람이다.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요즘 지능 검사에서 고득점을 받았다고 해서 천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칼럼 똑똑한 사람이 겪는 10가지 증상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더닝크루거 효과에서 지적된 듯 더 잘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똑똑할수록 자신감이 낮아진다. 고지능자들은 다각도로 문제를 분석하기 때문에 부정편향의 성향이 나타나 긍정적인 사실보다도 부정적인 사실에서 결론을 끌어낸다. 또한 대체로 지능이 높을수록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인간관계에서 흥미를 잘 느끼지 못해 자신만의 관심사에 몰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고독을 선호하여 친구를 사귀지 않고 비연애, 비혼을 택하는 등 인간관계를 최소화하여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최근의 주장은 지능이 높을수록 천재일수록 민감성과 감수성이 높아서 더 불행할 수 있다는 쇼펜하우어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불행하다가 아니고 더 불행할 수 있다. 더 행복할 수도 있죠. 불행할 수도 있다.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예? 머리가 나쁜 사람이 여기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그 보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심리학적인 현상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현상. 뭐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하위권과 최상위권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중간쯤 되는 줄 안다라는 겁니다.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떤 현상에서 드러난 거냐 하면 1995년경에 피츠버그에서 은행 두 개가 은행 강도한테 털립니다. 한 놈이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을 털거든요. 근데 얘가 그 은행을 털면서 CCTV에 가서 막 얼굴 드러내고 이렇게 자기를 뽐내고 자랑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털어서 도망을 갑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몇 시간 뒤에 잡혔죠. 잡혔는데 기가 막힌 건 얘가 자기는 CCTV에 자기 얼굴이 찍히지 않을 수 있는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다 레몬즙을 바른 거예요, 얼굴에. 레몬즙? 그럼 얼굴이 사라져요? 아니, 그러니까. 착각이. 왜 그랬냐면 얘는 어릴 때 아버지랑 막 실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레몬즙으로 글씨를 썼더니 글씨가 이따가 싹 사라지더래요. 그 경험을 해서 레몬즙을 바르면 이렇게 비치는 게 안 비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잡혔잖아요. 네. 잡혔는데도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아, 저 기계는 조작된 거야. 내가 분명히 이걸 발랐으니까 안 나올, 저거 얼굴이 나올 리가 없어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내 얼굴이 찍히지 않게끔 하는 작업을 했다.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 연결시켜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참 희한한 그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더닝과 크루거. 그 코넬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데 더닝이 심리학과 교수고 크루거는 그 밑에서 연구한 대학원생이었어요.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저 현상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알에 대한 이게 이제 인식의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생각하는 게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그래서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시험을 치면서 문제를 일정한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내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시험 치고 나서 야, 니 몇 등쯤 한 것 같냐? 니 성적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했더니 거의 아래 바닥에 있는 애들이 자기는 중간쯤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상위에 있는 애들은 내가 시험을 잘 치긴 했는데 다른 사람도 이 쉬운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난 그래도 몇 문제 틀렸으니까 최상위는 아니고 한 중간쯤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시험을 못 친 애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문제 굉장히 어려웠다. 나는 그래도 이 중에 몇 문제를 풀었으니까 중간은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대부분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에서 그러니까 인식의 어떤 편향 현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낮추고요. 능력이 최하위권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그려보면 요런 어떤 자신감이라고 하는 표가 하나가 있고요.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신감이 어떻게 되느냐를 실험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이라는 게 떨어지는데 조금 배우고 나면 책 한 권 딱 읽고 뭔가에 대해서 지식을 딱 갖게 되면 그 안에서 에너지가 붕붕붕붕 끓어오르는 거예요. 나 이제 세상 모든 걸 다 알았다. 보통 우리 책 안 보다가 책 한 권 보고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책에 적혀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하고 설마 책에 거짓말을 적어놨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뿜뿜 올라가는데
점점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지식이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급격하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아이씨,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이 많은 것 중에 요거밖에 안 되네. 내가 진짜 아는 게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목소리 굉장히 커져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자기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자신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보다는 답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런 측면도 봐야 돼, 이런 측면도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요 단계를 지나서 요 단계에서 이제 머무는 사람도 있고 계속 알을 추구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뭐 이러면 진짜 재밌습니다. 뭐 여기는 우매함의 보물이 막 찼을 때고 여기는 절망의 계곡 쭉 이렇게 가서 이제 안정적인 상태에 고공을 도달하게 되겠죠. 굉장히 지난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저희 남편이 저보고 맨날 우기면 못 이기는 보물이니까 이길 수가 없다. 제가 위키피디아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농담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공부하는데 이제 보통 학위증 따고 나면 지가 세상에 다 아는 것처럼 나 뭐든 다 알아. 내 분야에서는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석사쯤 이제 석사 논문 쓸 때쯤 되면 고개가 쑥 숙어들었어. 야, 나 조금 알게 됐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박사쯤 되면 난 아무것도 진짜 몰라. 이렇게 되고요. 그 밑에가 재밌습니다. 교수쯤 되면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말하면 다 믿어. 이렇게 되고 여기도 재밌습니다. 뭐 학사쯤 되면 내가 뭘 하는지 알겠어.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알겠어. 석사쯤 되면 내가 뭘 모르는지 이제 알겠어.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박사쯤 되면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제일 마지막이 다 교수입니다. 내가 거짓말해도 사람들 다 믿어. 이거 딱 그곳에 맞춰져 있는 농담인데요. 우스갯소리, 이게 이제 아까 보물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이제 뭐 한 대학원생쯤 되는 교수입니다. 교수 정도 되는 사람 이렇게 나가서 토론을 하면 목소리가 제일 크고 얘는 대답도 제대로 못 한답니다. 이 이야기 뭐 자신이 없으니까 좀 알긴 알겠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듣고 나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요런 상황이 선거 같은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득표한답니다. 선거라면 예. 우기면 못 이기는. 예, 목소리가 크니까. 예, 목소리가 크니까. 뭐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대중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난점이기도 한데요. 뭐 이런 것과 잘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 뭐 이것과 관련된 거 찾다 보니까 여럿 많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이 왜 행복해지지 못하는가에 대한 10가지 이유, 뭐 3가지 이유, 뭐 5가지 이유, 뭐 쭉쭉쭉 이렇게 드러나왔어요. 똑똑한 사람은 예를 들면 제가 심심해서 보다가 뽑아놨는데 뭐 똑똑한 사람은 일이 끝나는 법이 없대요. 계속 일을 돌려가지고 그리고 뭐 또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누군가 잘못하면 그것도 용납도 잘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엄격하고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결국 그런 끝도 없는 일들 하다 보면 하나하나 성취를 하다 보면 거기 즐거움도 있겠지만은 다 성취되는 것 아니어서 그런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대요. 똑똑한 사람이 맨날 그 윗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지는 똑똑한데 위에 앉은 멍청한 인간이 윗자리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불행할 수 행복감을 못 느끼는 그런 요소들도 있고, 사람들 재밌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럽잖아요. 그죠? 똑똑한 사람들 보면 부러운데, 그것에 대한, 예. 우리하면 봉우리가 제일 부럽던데. 저런, 자신 있게 너무 부럽던데. 그리고 저런 사람들 사실 겁납니다. 굉장히 겁납니다. 어쨌든 그런, 이 더닝 크루그 효과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자기가 능력이 모자랄 때 우리 보통 이런 거 있죠. 뭐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비율 딱 뽑아 놓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객관적인 능력 이런 거보다는 스스로 자존감 갖는 거 이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효과 같은 것도 사실 줄 수 있는 건데, 객관적인 능력의 어떤 뭐 수치 이런 게 뭐 일의 효율 이런 걸로 생각하면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의 그 90몇 %가 자기 자신은 일 잘하는 5%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답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다르겠죠. 근데 저기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비교해보면 딱 저기 막. 그래요? 큰 애는 시험을 보고 와서 못 봤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점수 나오는 거 잘 나와. 작은 애는 시험을 당연히 다 맞는데 나중에 보면 엄청 많아.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예. 작은 애가 훨씬 행복하죠. 맞아요. 행복해요. 맞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적어서 그런 측면도 있나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욕심도 약간 예. 천성이지. 그건 뭐 어떡합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그렇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신감 있게 행복한 것 같아요. 자기 아는 한에서 나중에 이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나오면 됐잖아요. 너무 많이 되잖아요. 하나 못 맞추고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차이가 그걸 가르기 때문에 그죠. 옛날에 문제가 많이 됐던 거 있잖아요. 1등 계속 하다가 그 1등 자리 빼앗겨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그게 꼭 뭐 저거하고 부합되는 건 아니고 다른 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뭐 저 도식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가서 비추어 보면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느낌인데, 이건 느낌이라는 거는 뭐 바깥에 들어온 요소의 자극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사람 몸이나 감정이라는 게 기계 찍어내듯이 그렇게 딱 이렇게 수치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렇게 들어오면 요거에 대해서는 뭐 몇 %로 반응해 이게 아니잖아요. 요 기계 몸체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니까. 그럼 뭐 이 느낌을 즐거움 또는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힘들거나 어려움,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좀 그 감수성을 자기가 스스로 그 부분에서는 약화시켜야죠. 의식적으로.
자꾸. 그러니까 힘듦, 고통 이런 것들은 그냥 덤덤하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그걸 좀 하다 보면 그 느끼는 감수성이라 그래야 되나? 감도가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냉담해지기 또는 뭐 거리두기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하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의 즐거움에 대한 느낌을 더 잘 느끼게 이렇게 만드는 훈련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배우질 말아야 돼. 아는 게 적어야 돼. 그런 생각도 들고요. 모자 생각. 모자? 예. 이런 격언들은 사실 뭐 동서양에 다 있죠. 암을 지워라라고 하는 암 자체에 대한 가치를 계속 낮추는 그런 것들 동양의 도가 사유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서양에도 보니까 그런 격언들이 꽤 있어요. 여기 혹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95페이지 보면요. 성경에도 나온답니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못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동양 문화, 서양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저번에 샤먼 제국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문명의 뿌리는 사실 하나거든요. 우리 인종을 나누고 피부색 나누고 언어 나누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인류의 역사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기원전 약 1만 년 정도인가, 1만 년이 아니고 몇만 년 전에 지구상의 인류 인구가 2,000명 정도로 줄어들었던 때가 있답니다. 확 줄어가지고 2,000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퍼져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고 문명을 이루고 동양, 서양 이렇게 나누고 그게 되고 있는데 고대 청동기 시기 요 무렵 들어가면 그 뿌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제 한 2,000~3,000 년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동양하고 서양 굉장히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근저에 들어가면 똑같은 사유들에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지식을 더하는 자, 예. 어디 책인가 본 게 인류 전체 목에 7명까지로 7명? 예. 예. 그럴 수도 있죠. 저 유전자 분석에 네, 7명까지 압축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집안이. 국어학 발굴에 의하면 아프리카 지역에 이브라 그러는 유골이 있거든요. 최초의 암컷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그러니까 우리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목에 거기서 이렇게 유전이 되거든요. 그걸 추적해 들어가서 최초의 여성 그러니까 화석 이름도 이브죠, 이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왔다. 일곱이면 많은 거죠. 그 하나에서 출발한 인간들이 점점 기껏해야 한 3,000~4,000 년, 좀 더 길면 한 2만 년, 3만 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랬으니까 다 같은 조상들이네. 옆 동네하고도 싸우는 게 인간인데요. 인간은 옆 동네하고 싸우는 그 본성 때문에 사실은 살아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자연계에서 인간이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몸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구절 좀 넘어갈까요? 기억과 예견은 착각이다. 기억은 과거고요. 예견은 아까도 말했던 미래의 요소입니다. 지성과 이성의 역할을 깎아내리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이 원래 비이성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행복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성이 잘못된 환상을 많이 만들어낸다. 인간은 쾌락을 바탕으로 행복이라는 큰 건물을 짓는다. 그것은 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즐거움과 쾌락의 원천인 환영이다. 인간이 방대한 지식을 늘린다고 해도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예견으로 불행감을 더할 뿐이다. 쾌락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모든 행복이 환상처럼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성경구약 전도서 제1장 18절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잘 대변한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죽음 자체보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고뇌의 더 큰 원인이 되듯이 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상상력, 회상과 예상이라는 지성활동에서 비롯된다. 이 부분도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측면이긴 하지만 반대 이야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상상, 소망 또는 바램 이런 게 삶을 추동하는 뭐 가장 강력한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복권 일주일 행복하게. 아니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안 되면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근데 이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인간이 요런 부분은 갖고 있는 거긴 한데 사실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여기 쇼펜하우어가 바라보듯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이 너무 강화되면 너무 세지면 부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알수록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은 쓸모가 없다. 이것도 너무 강한 표현이에요. 예. 깡패들이 할 말. 예. 괜찮아, 이게. 행복은 지식에 비유하지 않는다. 인생살이에 무지한 젊은 사람이 역설적으로 인생의 많은 경험으로 욕망의 탐욕과 충족이 덧없음을 깨닫는 늙은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다. 인간이 지성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성과 정신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정신은 뇌라는 신체 기관 일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형이상학과 논리학을 포함한 모든 지성적 활동을 의지 차원으로 하나하나 설명한다. 인간의 지성은 단지 생존에 기여하는 도구일 뿐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인간이 이성으로 이 세계의 본질인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지성은 이 세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이 세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데 이르지 못한다. 지성은 마야의 베일에 쌓여 있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눈도 같다. 쇼펜하우어가 사용한 마야의 베일은 브라만 사상에서 등장하는 용어다. 커튼을 내리면 사물이 가려져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마야의 베일 때문에 브라만의 빛이 은폐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베일에 의해 인간은 사물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인과법칙, 공간과 시간 등으로 잘못 식별하게 된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에게 지성은 이 세계의 본질인 의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성은 의지가 객관화되는 단계에서 생존을 위한 도구로 형성된 것에 불과하며 인간 행위의 동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살리는 의지다.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욕망의 어두운 그림자에 주목한 융이나 프로이트의 이론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지성활동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는 행복을 현실이 아닌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소망에서 찾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예. 뭐 결국 뭐 프로이트나 융이나 뭐 니체나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의 큰 틀의 뿌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근데 이 당시가 사실 과학혁명, 산업혁명 이런 게 급격하게 확장되던 중세를 벗어나서 근대의 전반기에 그 이성에 대한 굉장한 확신들, 칸트 같은 사람들은 인간은
뭐 알려고 하면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인간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산업혁명 뭐 이런 그 상황들이 진행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입니다, 사실. 여기도 보면 감성을 드러내고 그 결국 폭발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이나 그 1840년 이후에 유럽이 숙대화되는 게 그 이성주의에 반발하는 감성주의의 그 대두거든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그 흐름을 굉장히 잘 읽어내고 자기 이론에 반영한 사람. 그 실마리를 굉장히 잘 잡아낸 사람이라고. 잘 잡아내서 분명하게 만들어서 뒤로 넘긴 사람이죠. 조금 쉬었다 할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좀 읽어주십시오. 돌아보지 말고 내다보지 마. 인간은 행복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많다. 인간의 삶이 동물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의 인식 능력 때문이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과 관련한 모든 일에 대한 상상력을 억제해야 한다. 지나친 상상력과 추측, 기억은 불행의 씨앗이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해 행복을 미래에 두지 말고 과거의 고통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무엇보다 공중 누각을 쌓아서는 안 된다. 쌓아 올리자마자 한숨을 쉬면서 다시 허물어뜨리면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단순히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난을 눈앞에 떠올리며 미리 불안해하지 않아야 한다. 미리 사람의 삶이라는 게 미래라는 거 그거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뭐 이런 측면들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불안해하는 건 대부분 다 지금 불안한 것보다는 뒤랑 연결해서 불안한 거니까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걸 끊어낼 수만 있으면 불안하거나 이런 건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혼자 행복하게 할 거예요. 그죠? 세상 참 마음 편하게 지 혼자 행복할 거야. 그 미래를 끊어낸다는 게 사실은 뭐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도 미래를 끊어내는 거죠. 그죠? 천하태평이네. 그렇게 말하면. 근데 정말 불면증 걸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생각하면 그 다음에 상상력이 모자라든지 그래서 스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전개시키는 능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그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불면의 시간에 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불면증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그런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 불안해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엄마랑도 20대 때 의절하고 죽을 때까지 안 받고. 그죠? 그런 거 보면 이 양반을 끌어냈던 것 같아요. 끊어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끊어냅니까? 이거 잘 끊어내나 봐. 그렇죠. 끊어낼 수 있을까? 본인이 행복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본인이 행복하고. 근데 같이 행복해야지. 뭐, 지만 행복해야 무슨 의미가. 자기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했고, 가족도 없고, 뭐,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불안해 할 요소들은 다 이렇게 잘라냈는데도 잘 때 총 들고 잤다 그러니까. 2층에서 잠도 못 자고, 불 날까봐. 그러니까 이게
여기 똑똑한 사람들이 행복해서 멀다 그러면 또 주의해야 될 사람은 완벽주의자. 네, 그죠? 네, 그게 진짜 이 멀리 주변에 누가 약간 그런 기질이 있으면 그거 혹시 유럽 하즈번드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 그런 요소가 나 안에도 있다면 다 잘라내야지 좀. 맞습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넓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무덤덤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도의 문제예요. 너무 무덤덤해지면 또 그것도 뭐 사람하고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게 되는 거니까 항상 이게 정도의 문제입니다.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어려운가 봐요. 사람 사는 게.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인간은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일이 크게 증폭되어 나타나는 바람에 걱정이나 두려움, 희망이 실제의 쾌락이나 고통보다 훨씬 커진다. 한편 인간은 반성과 거기에 따르는 심리 적응 때문에 동물도 갖는 쾌락이나 고통에서 발전한 행복과 불행이라는 격상된 느낌을 갖는다. 그 결과 순간적인 환희나 때로는 심지어 죽을 것 같은 환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절망에 빠져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자신만의 상상력을 발휘해 쾌락과 고통을 바탕으로 행복과 불행이라는 커다란 환상의 건물을 지었다. 인간에게는 고통의 양이 쾌락의 양보다 훨씬 늘어나고 인간은 실제로 죽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고통의 양이 특별히 더 증가한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은 극심한 감정 변화, 격정, 동요를 겪어 그 흔적의 지속적인 특징을 얼굴에서 읽을 수 있다. 회상에 근거한 불행감을 갖지 마라. 우리는 즐거운 생활을 할 때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좋지 않은 시기가 닥쳐야 비로소 옛 시절이 돌아왔으면 하고 바란다. 명랑하고 즐거운 순간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언짢은 얼굴을 하고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 보내놓고 우울한 시간이 찾아오면 좋았던 옛날을 헛되이 그리워하며 탄식을 내뱉는 것이다. 괜한 상상으로 예전에 자신이 당한 불의, 손해, 손실, 명예훼손, 냉대, 모욕 등을 다시 생생히 떠올리거나 마음속에 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불쾌한 일은 오히려 될 수 있는 한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도록 담담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좋다. 분노는 제어해야 한다.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부와 권력이 있다 해도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면 이런 건 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뭐 직장 다니고 막 거기에서 자기의 위치가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을 때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그러면 인간관계도 많이 좁혀질 거고 아직 뭐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그거였는데 주변 보기에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옷을 잘 입어도 추레해 보이잖아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체형이 굽어요. 진짜. 이 어른들 가시는 뒤에 모습을 보면은 우리 이모인가 뭐 삼촌이가 이렇게 싶은 비슷해 보이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딱 그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80여 세 된 할아버지가 발목에 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한 30, 40대처럼 보이던데 저도 그거 보고 야, 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등이 굽고 막. 네. 인간이든 동물이든 나이가 들면 왜소해지는 거, 몸도 왜소해지고 이런 거 분명히 있는데 심리적인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 조만간 찾아올 것 같아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으로 대비를 하든 어쨌든 뭐 최대한 그게 찾아오는 걸 늦추는 그 예를 써야 제가 요즘
4주쯤 됐나? 아침마다 가서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한 2시간 정도씩. 근데 운동할 때마다 힘들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떤 운동? 그냥 가서 1시간 정도는 머신 계속 뛰고 걷고 이렇게 하고 1시간 정도 맨손 체조도 좀 하고 그리고 하고 이렇게 해서 6시에 가서 8시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면 상쾌하다 그러는데 저는 할 때마다 힘들어요. 아직 그 시간이 꽤 되면 괜찮아진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 자세가 그런가 봐요. 내가 이거 왜 이러고 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애를 써야 된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은 시간 하셨어요. 예? 처음부터 너무 많은 시간을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뭐 1시간 깔짝깔짝 하니까 운동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한 10년 정도 하셔야지. 뭐 그죠? 습관이 그분이시네요. 어떡하냐. 옆에 데리고 살아도 점점 이제 관심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가 3kg짜리 모래 주머니 차고 다닌다 그러니까, 야, 나도 저거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런 뉴스가 있고, 뭐 그런 소식이 있으면 거기에 눈이 꽂히고. 관절염이나 뭐나 이렇게 나이가 들면 오기 쉬운 것들 그걸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운동하는 운동하는 근데 수밖에. 치료 바로바로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좋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분석해갖고 알려주면 꼭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습관으로 이렇게 다시 원래로 돌아가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잘 고치는 그게. 선생님 지금 무슨 소린가? 여기 경로당인가? 그 다음 10번째 제목이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이 제목이면 이거 말고 다른 내용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용은 좀 다르던데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살면서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고 그게 해결되면 또 걱정거리 생기거든요. 걱정거리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해결한다고 해서 삶에서 걱정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줄 것 같은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걱정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하나 해결되면 하나가 딱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 다른 걱정거리가 별로 이렇게 안 생겨요. 거기에 신경이 별로 안 써지는데 그런 게 해결되면 다른 그게 또 생기거든요. 생겨는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해결하니까 그게 보이고 그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욕심인 거죠.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는 게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이 장은 죽음하고 특히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살이란 비참한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엉터리 구원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최고의 도덕적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배치된다. 많은 사람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한다. 많은 종교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사후 세계를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기도 했다. 현실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나 해방을 꿈꿀 수도 있겠지만 쇼펜하우어는 실패할 것이라고 본다. 죽음을 통해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자살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삶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증가한다. 죽음을 통해 삶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다 해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은 죽음이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두뇌와 육신이 노화로 쇠퇴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모든 현자를 기다리는 운명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유혹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사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죽음이라고 스스로 죽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그 거부감이 그렇게 강했던 이유를 찾아보면 사실 그거에 합당한 이유를 사실 찾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는 거에 대해서. 예. 근데 여기 그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게 절대 그 길이 될 수 없다. 이것도 맞아요, 그죠? 죽으면 끝나는 거죠. 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어지지만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의 그 종교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죽고 나면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게 이제 종교가 갖고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종교적. 그게 있다, 없다, 진짜 있다, 없다. 그것을 떠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요 삶에 힘을 주는 거니까. 그죠? 근데 요즘 과학적인 세계관 내에서 생각하면 죽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고통이라고 하는, 죽으면 끝인데 고통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도. 아까도 나이 드신 분들, 스위스에서 스스로 안락사 비슷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합법화되기도 하고, 생각들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죽음은 숙제인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삶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모든 것들, 고통, 이렇게 상처를 입고 아픔을 느끼고 이런 것들도 다 죽음과 관련된 그 고통들이거든요.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죽음인 거죠, 사실. 근데 과학적 세계관 안에 들어가면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인들,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 존귀함,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전체에서 보면, 한 명이 죽는다고 그래서 사회의 어떤 실질적인 변화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여기도 그런 이야기 살짝 하고 있습니다. 네. 죽음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쇼펜하우어가 생각했던 그 부분과 연결해서 한번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제목이 나와 상관없이 세상은 잘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돌아간다. 예.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인 자살이 얼핏 살려는 맹목적인 의지를 꺾는 영웅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착각일 뿐이다. 개인이 명명 사라진다 해도 이 세계를 이루는 의지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개인의 고통이 사라졌다고 해도 세계의 고통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이 세계는 누군가의 생명이 사라져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는 후손으로 끊임없이 다시 채워진다. 따라서 자발적 파괴이자 자신의 고통만을 제거하려는 자살은 어리석은 짓이다. 마치 무지개를 구성한 하나의 물방울이 아무리 교체되더라도 무지개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한결같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비유한 무지개와 물방울은 자연 전체가 한 개체의 죽음에 상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우주를 가득 채운 삶의 의지는
개인의 죽음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다. 자연은 개인이 아니라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수한 꽃씨를 뿌리고 수천 개의 알을 뿌리면서 애쓴다. 물방울이 사라져도 무지개가 변하지 않듯이 나의 죽음으로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주 전체로 보면 개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인은 언제나 희생될 수 있고 운명에 의해서 파멸될 수 있다. 자연은 인간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우주 전체와 종족은 영원하지만 개인은 무상하다. 자연에서 그런 존재인 인간에게 죽음이란 개체성을 잊어버리는 잠이다. 이 세상은 인간 개개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정하다. 이 장은 좀 조금 이상합니다. 논리가 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이게 좀 얼버무리는 듯한, 자연은 인간에 대해서 무정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동양에서도 했습니다, 고대에. 그러니까, 하늘은 생명에게 그냥 뭐, 좋아함, 싫어함, 이런 거 없다. 그런 통찰을 했던 사람들도 뭐 있는데, 이 구절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여기 지금 뭐 어리석은 짓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설명하는 것도 쇼펜하우어나 니체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세계는 자기의 표상이잖아요. 개인의 감정,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쇼펜하우어인데, 그러면 뭐 전체 안에서 한 사람이 죽는다고 전체가 안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쇼펜하우어 전체 생각하고도 좀 배치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쇼펜하우어가 실제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쇼펜하우어 책 보고 자살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건 예. 실제로 많은지도 모릅니다. 많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전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쇼펜하우어 자신이 끝까지 살아서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산 사람이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조금 논리가 맞습니다. 오히려 요 부분이 요 부분은 읽어볼 만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죽음은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당시 유럽에 유입된 인도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애견을 아트만이라고 불렀다. 아트만은 힌두교의 기본 교유 중의 하나이며 원래 숨쉰다는 뜻이다. 예. 숨쉬는 생명인 아트만은 나를 말하는데 개인에 내재하는 원리를 뜻한다. 한편 브라마는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를 지칭한다. 따라서 아트만과 브라마는 각각 소우주와 대우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개체에 불과하며 그런 소우주를 포괄하는 브라만, 대우주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난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의 실레노스의 이야기와 니체의 이야기와 지혜가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 잘 나타납니다. 숲속의 실레노스는 가장 좋은 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예, 이거 니체 읽을 때도 요 구절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최선의 것은 내가 얻을 수 없다.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가 가장 좋은 것이므로. 하지만 차선의 것은 내가 얻을 수 있다. 당장 죽는 것이므로. 태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 좋은 거는 지금 그냥 죽는 거다. 인간은 죽음보다는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더 고통을 느낀다. 현재를 긍정하는 사람은 삶이 끝이 없기를 기대하지만 죽음의 공포가 현재를 몰아내 마치 현재가 없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삶에 대한 사랑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살아간다. 누구나 한 번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빨리 죽는 것이라고도 생각했을 수 있다.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다.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말대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과 함께 모든 감각과 의식이 끝나기 때문에 죽음에는 쾌락도 공포도 없다.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종교나 죽음을 원하는 자살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삶의 고통을 없애려는 점에서 같다. 멋진 삶을 살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자살을 하지만 그렇다고 삶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네, 요 지금 논리 자체가 요 구절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자살은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살하는 것이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뭐 요 논리입니다. 삶이 싫어서 자살하는 건 아니다. 삶의 의지가 뭐 극복해야 될 것이라서 자살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 논리로 요걸 뒷부분까지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예. 많은 사람이 인생을 힘들어하며 죽음 이후 고통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 그래서 신을 믿고 종교를 믿는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종교를 통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며 인생을 한탄하고 부정하지만 그 결과의 답이 빠른 죽음은 아니다. 단지 믿는 것만으로 종교는 답을 주지 않는다. 사람은 자살, 열반, 무의지의 평정을 통해 해탈에 도달하려고 한다. 죽음에 대해 많은 종교와 과학이 설명하여 시도하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아직 없다. 삶의 의지를 제약하는 죽음의 공포는 철학의 발단이자 종교의 단초다. 불사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은 죽음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두려움 때문이다. 자발적 죽음이 40대만은 일어납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각박할수록 죽음으로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종교를 통해 그런 현실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세상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의 깨달음에 일체 계보가 있다. 인도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고통에 대한 해법은 해탈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지니면서 견디는 것이다.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 뭐 쇼펜하우어는 해탈이라는 용어를 욕망을 죽이는 것, 해탈을 가장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없어진 상태, 욕망이 없어진 상태를 해탈로 보았는데 사실 불교 부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전달되었던 불교는 그러니까 부처의 이론들은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삶에서 생겨나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그걸 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죽지 말아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도 답이 없습니다. 죽는 거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생각하는 것 틀도 다를 수 있고.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게 자신만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거는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가치를 둘 만한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다른 사람을 고려를 해서 죽음이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죽어줬으면 하면 죽는 게 합리화가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가능할까요?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 대화가 안 되든지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논리적으로 그런 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뭐 논리를 갖다 대고 이런 건, 논리를 갖다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걸 뭐 이리저리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게 맞아, 죽는 게 맞아, 이렇게. 죽음이라는 자체를 예. 다른 사람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그것도 성립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선택권이 그 답이 그러면 그야말로 죽음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세상 살면서 항상 자기 의사결정권이 있듯이 죽음도 자기가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자기 선택권. 우리 자유라고 하는 이념이 이렇게 정착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자기 선택권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 선택권도 구멍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주 강력한 그 힘을 갖고 있는 요소이긴 한데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완전히 다 결정할 수 있는 요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이 맞다, 어느 쪽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죽는 건 자기 선택권 있잖아요. 내가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누가 말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죽음, 자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게 어차피 법률상 죽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도 아닌 이상 자살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법률상 어떻게 강조합니까? 죽으면 붙잡아왔어. 옛날에 기독교가 자살은 처벌했거든요. 자살이라고 하면. 있나요? 네, 물론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자살에는 선택권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해요. 누가 막을 수 있는 선택권이 중요한 있다.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그 근거가 뭐냐? 약합니다.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약하지 않나요? 약합니다. 사실 그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에 대한 그 부분 스스로 죽는 거에 왜 죽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그래서 종교가 나오고요, 그 내세가 나오고요, 지옥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선택이 문제 아니냐, 이게 또 약하다는 거죠. 어차피 선택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 더 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요. 뭐 사회 전체 입장에서 보면 생산력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가 사회가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걸로 몰아가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노인이 생산력이 없는 노인은 죽어도 된다는 거. 왜 생산력이 없습니까? 아니 누워서 소비만 하고 앉아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생산력은 아니죠. 우리 경제 성장률 따지고 뭐 이런 거 할 때 내수 소비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죽음은 정말로 뭐 그냥 죽는 거든 아니면 뭐 자기 스스로 죽는 거든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뭐라고 계속 말을 못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은 각자 자기 선택입니다. 이렇게보다는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각자의 몫이다. 이게 더 답 아닙니까? 각자의 몫이다. 자살 자체에 대해서 무슨 그럼 이런 건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좋지 않아 뭐 이렇게 가야죠. 각자의 몫이다 이러면 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뭐 자기 선택권을 존중한다 이런 측면은 있는데 뭔가 붙들어주 예. 가치관 자체에 대해서 예. 각자 어떻게 생각하든 존중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쪽 안락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을 이제 계속 논리적 연결한다면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나이가 진짜 많이 들거나 이래서 어떤 상황이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죠. 그죠? 난 이제 그만 살고 싶어 하면 그걸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틀은 마련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동반은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것도 인정해줘야 되고. 예, 그렇죠. 어떤 거는 각자의 그런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 거. 옛날에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미래사회 같은 경우에 80대면 다 들어가서 비누되고 뭐 이런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80살이 되면 공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누 만드는 공장에. 그런 뭐 상상들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적절한 나이가 됐을 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뭐 한편으로는 그죠? 이때쯤 되면 내 삶이 끝나니까 그 적절한 시간만 되면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그런 법제가 마련되면 80까지는 그래도 그 공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병이 걸리고 어려워져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체제가 되거든요. 뭐 미래에는 굉장히 그 기술이 발전해서 뭐 다리 부러져도 붙여주고요. 뭐 힘 빠져도 뭐 걸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80 딱 채워가지고. 일본 영화 그 제목이 정확하게 네. 80%인가 70%인가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그거는 70인가 80이 되면 강제로 죽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죽음을 권장하는. 그래서 그게 예의라고 한 거 아니지? 거기서 죽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뭐 죽으라는 거지 뭐. 노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화까지 나오더라고요. 아마 한 10년에서 20년 지나면 우리도 30% 40% 될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살고 싶죠, 뭐 사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꼭 젊은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다음 구절 그렇게 길지 않은데 시간 혹시 한번 볼까요? 한 바퀴 돌아가시죠. 모든 인생사는 순환의 역사다. 끊임없이 삶은 고통이다. 순환의 역사다. 좀 빨리 듣습니다. 예. 도피가 용기라면 자살을 결심한 사람만큼 용감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영세주의 철학적으로서 자살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많은 영웅과 현인이 자발적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마감하지 않았던가. 분별을 할 줄 알고 솔직하다면 인생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기를 바라보기보다 완전히 존재하지 않기를 선택할지 모른다.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 고민했던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들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자살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인간의 정신이 삶의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일은 어렵다. 얼핏 자살은 생존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극심해서다. 실제로는 자발적 죽음이 삶에 대한 강한 집착과 열망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이 부분도 요거는 한번 볼만한 구절입니다. 자발적 죽음이 삶에 대한 강한 집착과 열망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장애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뭐 그것이 주는 고통 때문에 그렇게 죽지만 그 행동 자체가 결국은 그 삶에 대한 어떤 열망들 때문에, 그러니까 더 행복한 삶, 좀 좋은 삶이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열망들, 그것들을 너무나 강하게 열망하기 때문에 그게 좌절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런 측면들. 예. 자살은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희망을 보여주는 점에서 삶에 대한 긍정이다. 자살은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다. 너무나 인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절망감에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자신의 상태가 너무 비참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는 햄릿처럼 용기 있는 마무리로 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누구나 내일이 오지 않길 한 번 이상은 원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쇼펜하우어처럼 신세를 한탄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투정 때문에 삶은 가장 좋은 것이 된다.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그래서 이 세계를 가능한 세계 중 최상의 세계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은 그만큼 살고 싶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예, 강한 열망, 삶에 대한 열망들이 꺾인 것. 예. 그 다음 구절도 좀 읽어주십시오. 삶의 긍정이라는 삶의 부정. 쇼펜하우어는 자살을 삶의 부정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삶의 긍정이라고 본다. 자살은 삶의 의지에 따른 고통을 부정하는 것일 뿐 살려는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삶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은 지성의 의지를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일부분인 뇌는 인간의 의지가 객관화된 신체 전체를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신이 자살을 시도할 때도 우리의 심장은 뛰고 손은 죽지 않으려고 하며 죽은 이후 3일은 머리카락이 자라난다. 그만큼 살려는 의지는 너무나 즐기고 강한 것이다. 정신은 빨리 죽지만 신체는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는다. 자살과 해탈을 포함한 많은 형태의 삶의 부정은 역설적으로 삶의 의지를 긍정하는 현상이다. 자살도 생존 자체를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따른 고통을 분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삶을 제대로 항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경험과 후회 때문에 삶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서 신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이 꼬여 삶의 고통이 생긴다. 자살자는 멋지게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삶의 조건에 불만족할 뿐이다. 자살자는 그런 삶의 의욕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만 사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분명한 점은 자살은 무지의 물방울, 바다의 파도처럼 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자살은 멍청한 짓이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그 결과인 욕망과 번뇌를 없애려고 했지, 삶 그 자체를 없애려고 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식탐이 많으면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져서 다이어트를 할 수는 있지만 금식을 권장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먹으려는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삶에 따른 고통을 줄이려고 할 뿐 생존 의지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삶의 형식은 끝없는 현재다. 시간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으며 인간은 그 물길에 휩쓸려 사라지는 존재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더듬는 꿈과 같다. 이런 점에서 세상을 부정하는 자살은 무익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점에서 어리석은 행위다. 바꾸려고 죽는 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세상을 바꾸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강용수 씨 생각이죠? 예, 쇼펜하우어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갈까요? 마지막 장도 읽읍시다. 존재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다. 자살은 관심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에게 SOS를 보내는 것이다. 좌절은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살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자살의 이유는 다양하다. 삶에 지쳤거나 희망이 없거나 또는 불치병에 걸린 경우도 있지만 어쩌면 더 좋은 삶에 대한 강한 희망이 좌절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살률 세계 1위인 국가가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자살은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영원히 떠나고 싶다는 뜻이다. 그러나 죽고 싶다는 사람은 그만큼 살고 싶다는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어쩌면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실망과 고통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욕심이 없이 사는 사람은 실패의 고통도 없어서 자살할 이유도 없다. 자살하는 사람은 그만큼 삶에 대한 희망, 애착, 기대가 컸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은 돈이 충분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잘 살았더라면, 더 건강했더라면, 빚이 없었더라면, 삶이 괴롭지 않았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소망이 남아있다. 따라서 주위에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살려고 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생겨난 고통이지 살려는 의지 그 자체는 아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살려는 의지 자체를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우리 인생의 장면들은 거친 모자이크와 같다. 가까이서 보면 제대로 알아볼 수 없고 멀리서 봐야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개인의 삶을 일반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 많지만 자세히 보면 우스꽝스럽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소망과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그것이 우연에 의한 사건이므로 희극에 가깝다. 그러나 개인의 소망이 성취되지 않고 노력과 희망이 무의미하게 될 때 끝내 죽음에 이르는 것은 비극이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비극적인 인물의 역할을 맡지만 자세히 보면 하루하루 끊임없는 걱정거리로 살아가며 불안해하는 유치한 희극적 배우라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않도록 균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생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과제와 같다. 그러므로 견뎌내는 것은 그 자체로 멋지다. 견뎌내는 이 말이 끝마쳐야 하는 과제와 같다. 태어난 거 내가 알아서 태어난 거 아니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삶이라는 거는 나한테 이렇게 던져주듯이 주어진 거고 그 삶의 과정은 우리가 누구나 뭐 자기의 의지나 뭐 이런 거 없이 끝내야 돼.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양반의 입장 자체가 삶은 일단 뭐 힘듦의 과정 뭐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힘듦이 생겨나고 그걸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가면 뭐 그 사람이 삶에 힘을 가질 수 있는 그거는 그 극복하는 데에서 자기의 힘을 느낄 수 있으면 이런 삶의 태도를 극복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체가 나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를 니체가 그렇게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결국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극복해야 될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그 위치를 지우거든요. 여기 뭐 나오는 삶의 의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니체에게는 힘의 의지, 긍정적인 요소로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그 삶의 의지라는 게 끊임없이 힘들게 만드는 요소인데 니체는 그걸 확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거 자체가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게 만들어요. 네. 죽음 측면에서 좀 분명하지 않은 이 서술들이 좀 있어서 자기 생각 뭐 섞어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괜히 이 책 읽고 자살할까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이렇게 그걸 했는데 꾸몄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논리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누구도 아마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보통 사람들 야, 너 이 새끼들 주고 어떻게 죽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을 거부할 죽음에 대한 그걸 할 때는 이 부모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죽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그걸 막 못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사실 약해요. 그 사람 안에 딱 그 사람 개인으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아마 어떤 측면에서는 종교가 필요한 종교의 기능은 그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자살한 사람한테 네 자식, 네 부모 그죠. 이런 얘기 아무 소용없다. 그렇죠. 하나도 안 된다. 그런 거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면 예, 자살. 예, 그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건데 죽음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면서도 영원한 숙제입니다, 사실. 죽음이 있어서 사실 삶이 더 빛나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있어서. 뭐, 죽음, 뭘 유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죽지 못했습니다. 어렵잖아요. 진짜 사는 게 떠나는 거예요. 어렵게 말해 진짜. 표정 그렇게 말하기 없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죽는 거가 어떤 건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데 굉장히 엄청난 선택인 것만은 분명하죠. 살아있는 자기 목숨에 대한. 그게 뭐 그냥 뭐 이걸까 저걸까 이 선택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런 거는 좀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못 걷고 정신 막 그래 누구의 정신을 도움을 받아서 네, 사야 된다. 맞아요. 딱 죽고 싶은데 진짜. 안락사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 노인분들 하시는 말씀 계속 있으시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 예. 그러니까 근데 죽느냐 마느냐 이렇게 엄청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을 선택하는 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 죽는 사람들은 그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심리로 몰린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선택인가요? 예. 대단히 몰리는 거야 이것이. 몰린 거죠. 대단한 선택이 예, 몰린 거죠. 내가 뭐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비하는 그런 거랑은 다르겠죠. 예. 뭐 이전에 뭐 그 이전 우리 전통의 그 기록들을 보면 곡기를 끊어서 돌아가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대단한. 예. 곡기를 끊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삶을 자신이 그 지속할 수 없을 때는 그 정신이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 그게 진짜 선택이죠. 예. 좀 더 살아봅시다. 살아봐야죠, 뭐. 그 이제 그런 건 사실 그 개인의 그거죠. 뭐 우리가 죽을 때 누구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것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